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는 특성이 바로 중심적인 특성이다. 이런 내담자는 종종 영웅이나 뛰어난 사람을 감탄하고 표면적으로 그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자신을 이 뛰어난 사람의 부분으로 경험한다. 치료를 해보면 거의 언제나 감탄받는 사람은 단지 자신의 확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이들은 즉시 증오와 공포를 경험하고 전에는 우상이었던 사람을 비하한다. 감탄을 받던 사람이 사라지거나 폐위되면 이들은 즉각 그를 버린다. 즉 감탄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관여도 없으며 단지 자기의 쪽으로 사용할 뿐이다.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 자신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정치권이나 사회 집단이 장으로 있으면 새로운 감탄을 받을 수 있는 동안은 자기를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일단 원하는 모든 감탄을 얻었다고 느끼면 이들은 자신을 감탄했던 사람을 다시 한번 그림자로 지각하고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혹사한다. 동시에 이 내담자는 자신의 노예 중 한 사람이 해방되기를 원하면 극단적으로 화를 낸다. 분석 상황에서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재상연된다. 종종 이 내담자는 분석가를 이상화해서 자신의 분석가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석가라고 확신한다. 동시에 더 깊은 수준에서는 자신을 그 분석가의 유일한 내담자로 경험한다. 필자는 치료 회기 밖에 있을 때 분석가가 사라져 버렸거나 죽었거나 더 이상 훌륭하지 않다는 환상을 몇몇 내담자가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형적으로 주말과 휴가 동안 이 내담자는 분석가를 완전히 잊고 분석가와의 분리로 인한 애도 반응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신경증적 사례는 전형적으로 애도 반응을 보인다. 이상화된 분석가는 단지 자신의 확장이며 혹은 자신이 이상화된 분석가의 확장이다. 어느 경우든 같은 상황이다. 이런 가까운 관계에서 얻는 만족감 때문에 이들 내담자는 매우 의존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치료자를 끊임없이 칭찬하고 감탄하면서 회귀해 오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으로 보였던 내담자가 아주 작은 이유나 좌절감에 갑자기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 하고 또 단절할 수 있다는 것은 치료자에겐 놀라울 뿐이다. 이상화하고 평가절하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상화라는 게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가는지. 예, 뭐 저는 이게 이상화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화가 곧 어떻게 보면 자기와 동일시를 한다는 것과 같이 여겨지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혀 예를 들면 뭐 참 유명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혀 자신과도 관계 없는데 자기와 동일시 시키거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좀 말하는 유명한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을 입에서 많이 이야기할 때 칭찬을 하면 굉장히 어느 순간인가부터 대중에 알려진 사람을 비하하거나 또 저지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과 자신과 전혀 하던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예.
또 거기서 대해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이름을 많이 언급하니까 뭐 그거를 시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하하고 또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누군가를 우상화하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상은 왜 그 사람이 우상이냐면 그 사람하고 내가 동일시하면서 내가 그 사람만큼 같은 레벨이 되니까 우상화를 해주는 거죠. 내게 도움이 될 때만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순간 이건 바로 평가자라 해버리는 거죠. 동상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좀 참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게 어떤 이런 자기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보면 너무 동일하게 공통적인 게 너무 많고 이게 어떻게 완전 어떤 꼭 로봇의 메모리 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비슷한 반응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페이지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어느 순간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노예 취급한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예, 이건 정말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이게 굉장히 흔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버릴 때는 가혹하게 버리는 것들. 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자기애적인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아요. 네. 제 멋을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자기의 잘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우상이 돼야 되는데 자기 혼자 우상되기 어려우니까 자기 곁에 있으면 자기하고 같은 어떤 하나를 더 보태서 이걸 우상을 자기 이 대상이 자기의 일부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대상의 일부가 되거나 어쨌든 한 몸인 것처럼 느껴버려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이제 내가 홍길동과 가까워. 홍길동이 내 친구야. 이러면서 자기가 홍길동이 돼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홍길동이 아주 유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어떤 단체 회장을 해서 사람들이 다 숭배하다가 그 사람이 그 직을 물러났어요. 물러났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한테 이어받고 이 사람은 이미 실세를 상실하고 세속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 존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사람의 영웅시했던 것은 그냥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만 이게 우상이지 특히 만약에 가까운 관계에서 이게 발생하면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내 얘기를 잘 들어서 나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내 말을 안 듣는 순간 바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자기 소모품으로 본다는 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빛나게 해주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지 그 사람들 자체가 귀중해서가 아니라 자기 주위 환경을 항상 자기가 칭찬받는 입장에 있도록 이렇게 잘 배치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자리들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이상화했어요. 훌륭한 사람도 데려와요. 같이 하는데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까지만 훌륭한 사람이고 그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것도 묘한 게 있어요. 저 사람 아주 훌륭해. 그래서 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가까이 해서 그 사람 얘 훌륭한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해 하면서 기분이 좋다가 어느 순간에 그 대상이 자기 휘하에 딱 들어오면 그때는 평가자가 바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만한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일단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딱 되는 순간은 이미 그 이상화된 자리로부터 끌어내리기 시작한다는 게 바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가 다가갈 때까지는 is okay. 상대방을 이상화했으니까 얼마나 칭찬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이제 둘이 친구가 좀 돼보겠다고 하는 순간 어느 정도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상이 자기를 감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감탄하는 대상이 아니고 자기를 감탄해 줘야 될 대상, 자기의 신민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의 신민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대상은 그림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차로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용할 수만 있으면 지금까지는 자기 이상화했던 대상도 일단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수하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기 노예로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냥 narcissistic supply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데 자기의 원재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라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원재료는 항상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그 사람들만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귀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해서 자기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자기의 narcissistic 니드를 자기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꼭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체가 항상 가능한 대상은 인격이 아니에요. 소모품이라는. 결국 사람을 소모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소모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귀한 인격으로 대접을 할 줄 모른다는. 그래서 이분들하고 있으면 정말 어려운 것이 정서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다른 형태의 이런 자기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정도가 각각 다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제 느낌은 서로가 서로를 인격으로 대하느냐가 가장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발생학적으로 분리계열화 문제예요. 이분들은 대상을 결국은 자기에게 융합대상만 찾으니까. 그런데 이 자객적인 사람은 융합대상 그냥 디펜던트한 사람을 넘어서 자객적인 인격 구조가 딱 되면은 융합을 하되 자기가 대장이잖아. 그랜디오스 셀프 안에 흡수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자기 안에 융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컴버그 설명에 의하면 거대 자기, 그랜디오스 셀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면 현실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대상을 다 합친 거가 이게 그랜디오스 셀프가 거대 자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 거대 자기를 형성하는 것은 한 번 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온고잉 그랜디오스 셀프가 온고잉으로 계속해서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처음에 그랜디오스 셀프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랜디오스 셀프 중에 대상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변하니까 그랜디오스 셀프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그 밖에 많은 대상들이 자기가 비교되는 대상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자기 것으로 흡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려면 만약에 뛰어난 사람 대상이 있으면 그 뛰어난 사람 대상도 자기 것으로 합쳐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나 그 사람을 영웅시하지만 자기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내서 자기의 일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나르시스 자기의 연장이라고 나르시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자기 자녀도 나르시스 익스텐션을 이용하고 자기 배우자도 이용하고 온갖 모든 사람을 자기적 니드를 채워주는 어떤 대상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심해지면 자기가 만나는 모든 대상을 이 그랜드 셀프라는 거대 자기가 다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포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상도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내야 자기가 안전해지니까. 처음에 봐서는 훌륭하다고 그랬지만 그 훌륭한 대상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안에 흡수하기 위한 과정이 1차적인 과정으로 보여요. 궁극적으로는 자기만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대상이 드러나도 그 훌륭한 대상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과 합쳐지면 저게 내게 된다고 하는 개념이죠. 그럼 내가 공룡이 되는 거죠. 거대작이라고 하는 건 공룡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그마한 것들을 이 초식동물이 아니고 만약 육식동물의 공룡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 크고 작고 간에 다 자기가 집어삼켜야 점점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인격들을 다 그냥 말살시켜서 자기의 무의식 중에 나르시스트 서플라이를 이용하는 것은 자기의 양식으로 삼아서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아서 자기가 점점 심리적으로는 거대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 대상들은 그냥 음식이 되는 거죠.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나르시스틱한 사람, 정말 나르시스틱한 사람 주변에는 엄청난 희생자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들 먹히고 나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림자만 남는 거죠. 알갱이는 다 빼먹어 버렸으니까. 그 심리적으로 묘한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이 사람은 흡수해서 자기 것을 뺏어버리고 이 사람을 그 대상을 보낼 때는 아주 형편없는 대상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를 벗어날 때는 아주 형편은 평가절하에서 내보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가 아주 이상화했다가 자기가 다 이용이 끝나서 버릴 때는 평가절하에서 내보내버리니까 그 사람은 셀프이즘을 자기 스스로 그걸 찾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대상을 만나서 그 속에서 같이 있다가 거기서 버림을 받는 상황에서 이걸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서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게 이분들의 정신역동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경험하는 것은 각각 다른데 혹시 우리 남선생님은 또 임상에서도 많은 분들을 보니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죠. 조직폭력배가 생각이 났어요. 어, 조직폭력배가 왜 막 이제 2인자 있을 때는 막 1인자한테 막 완전히 아주 막 추앙하고 막 이러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1인자가 이제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갔다거나 뭔가 이게 아주 이렇게 좀 그 1인자의 자리를 이제 놓치면 박탈당하고 이제 초라한 이제 모습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배신 때리잖아요. 과감하게 버리죠. 예.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자기애적 환자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네.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인격 살해가 일어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굉장히 뭔가 좀 뭔가 진짜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막 무시당하는 느낌?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지 않고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 사람 자존감을 다 뺏어가 버리고 예. 그림자만 남겨둔다는 얘기 문제가. 네. 여기서 아마 컴버그 용어 중에 노예라는 개념하고
그림자라는 음. 개념이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대상을 노예로 부리는 게 자기는 인타이틀먼트, 자기는 그럴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느끼니까 신하들은 당연히 충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타이틀먼트가 자기는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은 당연히 형편없는 것은 그냥 짓밟히는 거야 하고 그것이 마음 아픈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자기 권리 행사하고 짓밟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지가 못나서 그런 거지. 지질이 못나서 그런 거지 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서가 없다는 얘기. 문제는 이게 비인격화가 된다는 게 이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게 어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정서로 아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정서의 대상이 아니고 내 필요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사람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게 교수님,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사람이 이게 어떤 공동체나 조직의 장으로 있을 때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정말 불행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 많은 주위에 있는 협력자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좋은 어떤 보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걸 전부 자기 것이라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비슷한데 이제 그 함께 있던 사람을 이제 버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버리는 패턴이 참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였냐면 그 조직이나 거기서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버리는 그런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그러니까 아까 조폭사회하고 똑같아요. 네. 버리는 과정이 개인이 거대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고 찬미하고 숭배하지 않는 대상을 만난다는 이 사람은 못 참아내요. 그리고 이렇게 불경스러운 자를 내가 가만둘 수가 없다. 이런 상황,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금은 숨쉬고 살도록 해준 게 난데 감히 나한테 이런 태도를 대하느냐 해서 그걸 못 참아내니까 그걸 어쨌든 정치세에 숙청하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거죠. 자기하고 아주 가까이 있었던 대상인지라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잉여인간이면 과감하게 바로 정리해버려요. 그런 현상들이 참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성공하고 어떤 조직을 경영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황폐화된다는 거죠. 어떤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황폐화를 조장을 하고 있는 인바이러먼트긴 하지만 각자가 자기 인간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그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한다는, 다른 쪽에 얘기하면 사람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격을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제가 가까이에 오랫동안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딱 맞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사람이 좋으셔야 되겠네.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단체가 불행해져요. 카렌 호나에서도 그 뭡니까, 다가가고, 네, 멀리가고, 또 이렇게 against people,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against 하고 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그냥 하나의 이제 소시지, 뭡니까, 불쏘시개, 불쏘시개. 불쏘시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외에는 완화무인이죠. 어떤 결정을 해놓고,
그것에 타협을 하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조직이 결국은 파괴되고 아주 그냥 비극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병리적이 되면은 그 자기애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오용돼요. 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파괴적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기애라는 말 자체가 그 멋있어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분들 안에는 굉장히 엄청난 공격성들이 숨어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방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겠죠. 채워지지 않은 것들, 얻지 못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냥 비인격적인 대상들을 수집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평생을 사니까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근데 거기에 아까 불쏘시개가 돼줘야 되는 그 주위의 사람도 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머리가 비상하죠. 왜냐하면 네. 머니플레이션에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당해봐야 알아요. 그때까지는 거기서 떨어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융합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잡아먹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뱉기 전에는 그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주 그냥 잘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놓고서 나중에 뭐 자기하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진짜 아까 얘기처럼 가차 없이 인정사정 없이 언제 내가 널 알았지 하는 그런 식으로 제자하고 이 손이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은 인간으로 저런 사람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비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사람은 예, 그 비정하다고 하는 게 그 매몰차게, 그러니까 비정하다, 그 정이 없다고 하는 거가 극단으로 가면 그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끝까지 해요. 그냥 아주 굉장히 무서워요. 이런 무섭죠.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까 뭐 자기애적 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고 치고 이렇게 아주 이제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 그 단체는 진짜 불행하고 비극적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뼈저리게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은 단체에도 불행해지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큰 단체 지도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식별해내는 능력들이 약하니까 참 어려운 거죠. 이분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나 버리니까. 그리고 또 이 무서운 게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더 무자비해져가지고 이런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정신 치료를 어떻게 하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분석에 오는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남들에게 없는 추진력이라든가, 그렇죠. 뭐 약간 이분들도 교수님 편집 분열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막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혹하고 굉장히 막 끌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옆에서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다가
있다가 배신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극단적으로 이게 보드라인 환자들에게 대부분 일반적인데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좋기만 한 대상, 극단적으로 나쁘기만 한 대상 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중간 지점이 없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나하고 싸웠어요. 근데 싸워서 화도 나고 뭐 그랬지만 저 사람이 정말 못 쓸 성격도 있어. 그래도 저 사람이 평상시에는 또 나한테 잘하는 부분도 있어.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 사람은 누구나가. 그래서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서 그래 싸우긴 싸웠지만 그래 우리가 서로 안 보고 살 건 아니잖아. 이렇게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이 그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있다는 게, 이게 우울적 자리에 있다는 거. 사람을 하나로 통합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람을 나눌 때 양극단으로 나눠서 하나는 아주 좋은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 아니면 다 악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나는 공평한 제3자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안 통해. 자기를 무조건 따르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양극단이니까 둘 다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타지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쪼개진 인간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리 내적으로 부분 대상과의 관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합된 대상과의 관계를 이루는 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인데 호울 아브젝트하고 관계, 통합된 대상을 만나는 사람은 보통 건강한 사람인데 이분들은 심리 내적으로 사람의 조각들만 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온전하게 좋은 것만 있는 사람, 온전하게 나쁜 것만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의 심리 내적인 세계는, 그러니까 악마와 천사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판타지라는 얘기, 그냥 판타지인 거죠. 실제는 없는 거라는, 외부 현실은 없는 건데, 그런데 이 반쪽 쪼개진 이미지를 지금 현실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투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천사로 보이고 어쩔 때는 악마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주 좋은 대상이니까 아주 나쁜 대상. 그러니까 자기 편하고 다른 편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이 사람은 전투력이 높아요. 왜냐하면 무자비하게 공격할 힘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 대상은 처부수해야 될 대상이, 이건 조금도 좋은 게 없는 대상이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총을 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악마로 봤을 때는 총을 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이분법으로 본다는 것은 벌써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상화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죠.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을 만들어냈으니까. 항상 좋기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니까, 이 양극단, 부분 대상 관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대상 관계 이론에서 잘 알아들어야 되는 부분이, 부분 대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상 관계라는 게 사람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의 내적 대상 세계가 쪼개져 있는 대상 세계라는. 그러니까 쪼개진 대상을 만나는 그 마음도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도 이미 분열되어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아까 얘기한 트루 셀프는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현실 셀프 자체가 그랜디오스 셀프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성찰할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현실 자아가 있는데
현실 자아하고 이상적인 자아나 이상적인 대상을 다 합쳐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자아가 이미 다 이루어서 초자가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비판 기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옳다는 얘기예요. 자기 비판 기능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 구조가 자기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심리 기구의 슈퍼이고가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 슈퍼이고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서 보면 양심이 없다는 얘기야. 이런 심리적인 구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다 추앙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잘 버텨요. 왜냐하면 여기서 얻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참 불쌍하냐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포지션을 놓아버리거나 해서 자기 주변에 자기가 다스릴 신하들이 없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은 세상을 살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할 나르시스트 서프라이가 돼주는 이 먹잇감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순간 이분들은 정신적으로 자기를 버텨내기 굉장히 힘들어지. 그게 앞장에서 교수님 연결된 게 아까 남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뭐 이런 사람들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고 뛰어난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살펴본 게 뭐냐면 앞장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자기 어떤 자신의 무의식이나 소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뭐 거대 자기가 저는 봤을 때 그게 거대 자기는 자체가 이 사람의 원래의 모습은 직면하면 굉장히 초라하고 그렇죠. 아무 그 거짓 자기인데 이것과 마주서는 순간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추진력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코 자기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주변의 소모품의 대상들이나 생각하는 그 주변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화 시켜서 그냥 포장해서 내놓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발달한 거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진정한 자기 것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라든지 자기 것이라든지 자기의 생산, 자기 자체에서 생산된 것들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 네. 아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가진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그랜디오스 셀프가 됐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창의성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남의 것을 도용한 거라고. 그게 짝퉁이란 얘기예요. 그 짝퉁의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게 진정한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짝퉁 골프채가 어쩔 때는 진짜 보다 훨씬 잘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 자체의 인격이 짝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극이죠. 재현하지 않은 이 사람 자체가 그림자로 사는 거죠, 결국은. 근데 모든 사람을 그림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